저는 이강수입니다. 올해 55살이죠. 서울 강남에서 중견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로 살아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느냐고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나와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길.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죠. 직원 20명을 거느린 회계법인 대표이고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5살 딸 민서를 잃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던 아이였지만 천사처럼 순수했죠. 어느 날 놀이터에서 사라진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2년 후 세상을 떠났고 저는 둘째 아들 준혁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갔을 때의 일이죠. 준혁은 32살에 젊은 변호사로 3년 전 윤서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윤서는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윤서가 현관에서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여자가 보였어요. 가정부인 듯했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깨의 각도, 목덜미의 곡선, 머리를 묶은 모습까지. 마치 30년 전 민서가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저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그 가정부가 신경 쓰였습니다. 몇 번 슬쩍 보려 했지만 얼굴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어요. 윤서가 의도적으로 가정부를 부엌에만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세요? 윤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바쁘다. 연말 결산 시즌이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은 온통 그 가정부 생각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옛날 민서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지갑 속에 늘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동그란 눈, 작은 코, 순수한 미소. 오늘 본 그 가정부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계산기를 꺼냈어요. 민서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계산기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삐삐 소리가 나는 아이가 좋아하던 물건이죠. 아빠, 계산해줘. 민서가 계산기를 들고 뛰어오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때는 1 더하기 1도 어려워했던 아이였지만 그 순수한 웃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로 30년을 살아오며 키운 직감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 오늘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회장님, 오전에 대성그룹 감사보고서 검토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세무서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아빠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저녁 고마웠다. 그런데 혹시 집에서 일하는 분이 있던데 어떤 분이니? 준혁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가정부 말씀이세요? 얼마 전부터
윤서가 구해서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어디서 구했는지 혹시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윤서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다. 됐다.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준혁의 반응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평소 같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심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요. 3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아버지로서 이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그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버튼을 하나씩 눌러보며 민서를 생각했어요. 정말 만약에 그 가정부가 민서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그 가정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회계사로서의 조사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가정부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김 과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응,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저는 컴퓨터를 켜며 대답했어요. 오전 10시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죄송한데 급한 상담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사실 투자 건으로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혁의 목소리에 뭔가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아이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래, 오늘 점심에 만나자. 감사합니다. 그럼 강남역 쪽 레스토랑에서 뵐게요. 점심시간에 만난 준혁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정장 자켓의 주름도 평소보다 많았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습관도 더 심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준혁이 목을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좋은 투자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투자. 네.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최소 투자금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 원? 네. 물론 큰 돈이지만 1년 안에 2배는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준혁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이 갑자기 이런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어제 가정부 이야기를 물어본 직후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거든요. 준혁아,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아버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준혁이 재촉하는 것도 의외였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래도 회계사가 숫자도 안 보고 투자할 순 없지 않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료 구해서 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오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설 조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저 이강수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조용히 조사해 주실 일이 하나 있는데요. 몇 년 전 회사 내부 횡령 사건을 조사할 때 도움을 받았던 박 실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준혁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신원이나 출신, 어떻게 일하게 됐는지 등등.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 주시면 될까요? 3일 안에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다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혁과 윤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목요일 오후 박 실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했습니다. 어떤가요? 그 가정부는 박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0대 초반이면 민서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다른 정보는 없나요? 아직 더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그 여자를 본 사람들 말로는 평소에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보기도 며느리가 직접 하고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가정부라면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왜 집에만 있게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혁의 갑작스러운 투자 제안, 가정부에 대한 비밀스러운 태도, 그리고 그 여자가 민서와 닮은 점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금요일 아침, 저는 회사 회계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혹시 준혁이나 윤서와 관련된 금전 거래가 있었나 살펴보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윤서의 개인 계좌로 매월 20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명목은 가사 도우미 급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부 급여는 월 100만 원 내외인데 200만 원은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제가 그런 송금을 지시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리부 최 과장을 불렀습니다. 이 송금 내역이 뭔가요? 최 과장이 장부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 변호사님께서 회장님 지시라고 해서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나? 한 달 전쯤 전화로 연락받았는데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준혁이 제 이름을 빌려 가정부 급여를 조작해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아버지로서 더 이상 이 의심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가정부가 언제 집 밖으로 나오는지 정확한 시간을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말까지 기다리며 저는 계속 그 계산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던 그 장난감이 지금은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박 실장의 전화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오전 11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쯤 그 가정부가 근처 마트에 장 보러 나온다고 합니다. 확실한가요? 네, 며느리가 오늘 오후에 외출한다고 해서 그때 혼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오후 1시 반, 저는 준혁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마트 앞 카페에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시 정각, 아파트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장바구니를 든 모습이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걸음걸이와 체격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야채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30년이 지나 어른이 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제 딸이었어요. 동그란 눈, 작은 코, 순수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야채 진열대에 기대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민서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배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전 어린 민서가 보이던 그 조심스러운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확실했어요. 제 딸 민서가 맞았습니다. 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민서인가요?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영이에요. 영이. 혹시 원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라. 바로 그때 마트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거기서 뭐해? 윤서였습니다. 그녀가 화난 표정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마침 장볼 일이 있어서.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영희야,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가자. 윤서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라고 불린 민서는 무서워하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며느리에게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님,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서가 영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확신이 섰어요. 그녀가 바로 제 딸 민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윤서의 표정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 차가운 눈빛과 영희를 대하는 태도가 평소 제게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즉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조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윤서라는 여자의 과거를 파헤쳐 주세요. 특히 30년 전 일들을 중심으로요. 30년 전이면 꽤 오래된 일인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찾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서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딸이 며느리의 집에서 가정부로 부려지고 있었다니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화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박 실장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서랍 속 계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어릴 때 그 계산기로 놀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빠, 이거 누르면 소리 나 하며 좋아하던 그 순수한 웃음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윤서라는 여자, 실제 이름이 윤서가 아닙니다. 30년 전 김윤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유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괴 사건이라고요? 네.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조직적인 유괴단의 말단 역할을 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후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한 것 같아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30년 전 민서를 유괴한 사람들과 연관이 있었고 지금까지 민서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더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내 딸을 유괴한 범인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준혁의 투자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던 그 급박한 태도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윤서가 뭔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투자건 어떻게 됐니? 아, 아버지. 그게 아직 자료를 정리 중이에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준혁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윤서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다. 검토해보고 연락하마.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직접 윤서와 대면해서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준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어떻게?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투자 건으로 준혁이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아,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준혁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거실로 들어서며 저는 주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민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윤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윤서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가자 저는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민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마트에서 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바로 그때 부엌에서 윤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설거지나 제대로 해. 또 그릇에 물기 남겼네. 짝!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윤서가 민서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의 큰 목소리에 윤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아버님. 이게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어? 윤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평소의 가면이 벗겨진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게 실수예요. 너무 답답해서. 실수라고? 사람 뺨을 때리는 게 실수야?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윤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서라고 했어. 이 아이의 진짜 이름 말이야. 윤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탄로난 것을 알았겠죠.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만해. 30년 전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퇴근한 것 같았어요. 여보, 아버지 오셨네? 무슨 일이?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굳어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준혁아, 내 아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부엌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죠?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내 누나 민서 기억하지? 네? 갑자기 누나 이야기를 왜? 준혁의 얼굴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누나가 죽은 게 아니야. 30년 동안 살아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아이가 내 누나 민서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서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내가 30년 전 민서를 유괴한 범인 중 하나야. 뭐라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윤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닥쳐. 저는 윤서를 향해 큰 소리를 냈습니다. 김윤희, 내 진짜 이름은 김윤희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서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설마 정말.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있어. 30년 전 아동 유괴 사건 기록, 김윤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받았던 기록 모두 말이야. 준혁이 자료를 보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윤서가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저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조직적인 유괴단에 끌려 들어갔고 민서를 유괴하는 데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민서를 숨겨온 거구나. 처음에는 그냥 숨겨놓기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충격 때문인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30년간 어떤 고통을 받았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정부로 부린 거야? 돈도 필요했고, 그 아이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었고, 준혁이 갑자기 윤서에게 다가가더니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내 누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가둬놨다고?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사람을 가두고 부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딸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민서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민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예요? 그래, 내가 내 아빠야. 3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그 순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윤서가 갑자기 민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30년 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만해. 저는 윤서를 밀쳐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윤서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해요. 하지만 윤서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피해자라고. 어린 나이에 어른들한테 이용당한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내 딸을 가둬놓고 학대할 권리가 있어? 학대라니,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어디가 학대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민서를 이 집에서 데려나가고 싶었어요. 민서야, 아빠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민서가 불안해했습니다. 집으로. 내가 있어야 할 진짜 집으로. 준혁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뭘 정리해? 30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 그때 윤서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 아이는 못 가져가요. 왜? 저한테 빚이 있어요. 3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빚이라고? 그래요. 월급도 안 주고
일만 시켰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손해봤어요. 그 순간 준혁이 윤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윤서가 뺨을 부여잡고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여보까지 저를 때려요? 당연하지. 당신이 한 짓을 보면 때리는 게 당연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민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서야, 지금 당장 아빠와 함께 나가자. 민서가 주저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갇혀 지낸 아이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때 윤서가 갑자기 부엌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빼앗아 가겠다고요? 윤서야, 칼 내려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대로는 끝날 수 없어요. 저는 민서를 제 뒤로 숨기며 윤서를 주시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민서를 구해내겠다는 것 말입니다. 칼을 든 윤서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30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윤서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대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윤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한 걸음씩 윤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칼부터 내려놔요. 우리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고요. 안 돼요. 준혁 오빠도 결국 저를 버릴 거잖아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요. 윤서 씨, 당신이 칼을 내려놓으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일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회계사로서 법률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윤서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감금과 폭행은 공소시효가 다르거든요.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윤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수하고 민서에게 사과한다면 우리도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어요. 정말요? 네. 저도 아버지이기 전에 사업가입니다.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아요. 윤서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든 손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30년 전 사건의 전모부터 지금까지의 일까지 모두요. 준혁이 윤서에게 다가가 칼을 조심스럽게 빼앗았습니다. 윤서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알겠어요. 차근차근 얘기해 보세요. 그날 밤 윤서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당시 17세였던 김윤희는 가정환경이 복잡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어른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끌려 들어갔고 민서를 유괴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아이를 데려다가 산속에 두고 오라고 했어요. 산속에? 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민서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민서는 어떻게 그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몇 년 동안은 몇 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다시 데려왔어요. 그때는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였고요. 윤서의 말에 따르면 민서는 약 10년간 산골 마을에서 지냈고
그 후 윤서가 성인이 되어 서울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왜 데려온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었고요. 기억도 거의 없어 하고. 저는 윤서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윤서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20년간, 네, 제가 돌봐왔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요. 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돌봐준 게 아니라 부려먹은 거잖아요. 그래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산에서 살던 게 좋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였지? 제가 물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요. 할아버지는 박영수 할아버지였고요.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윤서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박 실장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박순이, 박영수라는 노부부가 살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한 윤서의 과거 금융 기록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30년간의 통장 내역, 대출 기록, 부동산 거래, 기록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서가 지난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좌는 누구 것인가요? 제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윤서가 망설였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이미 다 조사했어요. 동생이에요. 제 남동생. 남동생? 30년 전 그 일에 함께 연루됐던 동생이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돈을 요구하거든요.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 계좌 주인을 추적하도록 했어요. 며칠 후 모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서의 말은 대부분 사실이었어요. 박순이, 박영수 노부부는 실제로 존재했고 약 15년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남동생 김성우는 현재도 서울에 살면서 누나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제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자수하세요. 그리고 민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우라는 남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고 30년 전 사건의 배후도 밝혀내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서의 회복이었습니다. 30년간 받은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준혁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정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였어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담당 형사 박지훈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수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결혼한 여자가 누나를 유괴한 사람이었다니.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난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민서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어요. 민서야, 산에서 살 때 기억나는 것들 좀 더 말해줄래?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글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밭일도 함께 했고요. 할머니가 좋으셨구나. 네, 정말 따뜻하셨어요. 제가 아플 때도 밤새 돌봐주시고.
민서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윤서와 살게 됐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있는데 무서웠어요. 그때 윤서 언니가 와서 서울로 가자고 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민서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처음에는 윤서 언니가 잘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어?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못하면 화를 내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아픈 모양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뭔가요? 김성우라는 남자, 현재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손실? 도박 빚이 상당합니다. 약 3억 원 정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우가 도박빚 때문에 윤서를 압박했고, 윤서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준혁에게 투자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더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윤서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윤서가 자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더 늦기 전에. 그런데 김성우라는 남자도 찾아야겠어요. 이미 조사 중이야. 곧 잡힐 거다. 그때 민서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성우 말이니? 네. 가끔 집에 와서 윤서 언니한테 소리 지르고 저한테도 함부로 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뭘 했어? 때리기도 하고 무서운 말도 많이 했어요.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맞을까봐 무서웠고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계산기를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서가 어릴 때 이 계산기로 놀면서 아빠, 1 더하기 1은 이지? 하고 물어보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문득 중요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어릴 때 왼손잡이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적장애가 있어도 그런 신체적 특징은 변하지 않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서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서야, 글씨 쓸 때 어느 손 써? 민서가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이요. 역시 맞았습니다. 어릴 때 민서의 특징과 일치했어요. 계산기 좀 가지고 놀아볼래? 저는 그 오래된 계산기를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가 계산기를 받자마자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나니? 잘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것 같아요. 민서가 계산기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삐삐 소리가 나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재미있어요. 소리가 나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딸 민서라는 것을요. 오후에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김성우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요? 성북구 쪽 고시원에 숨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네, 바로 신고하세요. 2시간 후 김성우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마지막 실마리가 잡힌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담당 형사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우를 조사했는데 30년 전 사건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시 조직의 하부 구성원이었고 유괴 계획을 직접 세운 사람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찾았나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퍼즐이 드디어 완성되고 있었거든요. 민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맙니?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믿어주셔서.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가 더 고마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간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민서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아침이었거든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서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해줄게. 하지만 저는 늘 이랬는데, 이제는 안 해도 돼. 넌 내 딸이니까. 민서의 얼굴에 신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보자. 건강검진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야. 병원이요? 민서가 불안해했습니다. 무서운 곳 아니야.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민서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정말요? 응. 아빠가 함께 갈게. 오전 10시, 저는 민서와 함께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정신과 전문의 김영호 원장님을 만났어요. 30년간 이런 환경에서 지냈다면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민서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윤서가 정식으로 자수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김성우도 구속됐고요. 30년 전 사건의 주모자도 곧 잡힐 것 같다고 합니다. 누군데? 최고위층 간부였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담당 형사 박지훈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당시 조직의 우두머리는 강석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70세로 부산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체포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체포했습니다. 박 형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30년 전 조직적 유괴단의 전체 구조가 나와 있었습니다. 강석진을 중심으로 김성우, 당시 17세였던 김윤희 등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피해자가 민서양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총 7명의 아이들이 유괴당했고 그중 3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서처럼 다른 가족들도 30년간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아이들도 찾을 수 있을까요? 수사를 확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윤서와 이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윤서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혁이 망설였습니다. 민서 누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30년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5억 원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윤서가 그런 제안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아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민서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윤서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피고인 김윤희는 30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윤서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정말 미안해. 30년간 너한테 그런 짓을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서는 징역 8년, 김성우는 징역 10년, 강석진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그것이 30년간의 아픔을 모두 치유해 줄 수는 없었거든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하고 민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죠. 정말요? 회사 그만두세요? 민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일이 있으시잖아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그 계산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계산기는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 민서와 다시 연결된 소중한 다리가 되었어요. 민서가 서재로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 민서가 하고 싶은 것 해보자. 저는 꽃밭에 가보고 싶어요. 꽃밭. 할머니가 사시던 산에서 꽃을 많이 봤거든요. 예뻤어요. 그럼 내일 꽃밭에 가자. 아니, 우리가 직접 꽃을 심어볼까?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했고 민서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민서와 함께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만 돌았지만 이제는 한강까지 걸어가곤 해요.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민서가 나무 위에 작은 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참새야, 예쁘지? 네. 할머니가 산에서 새 이름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민서는 조금씩 과거의 기억들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마치고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받은 날이거든요. 축하해, 민서야. 김영호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 나은 거예요? 민서가 신기해했습니다. 응, 이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럼 저도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라니?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서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뭘 하고 싶어? 꽃집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꽃을 좋아하거든요. 다음 주부터 민서는 집 근처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민서의 사정을 알고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어서 와, 민서야. 꽃집 사장 이영숙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민서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첫날부터 민서는 꽃을 다루는 솜씨를 보여줬어요. 산에서 살았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정말 잘하네. 꽃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장님이 칭찬했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시간에 꽃집을 방문해서 민서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부녀간의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혁이 민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누나, 요즘 어때요? 좋아요. 일도 재미있고 아빠도 잘해주시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누나, 왜요? 저 때문에 힘들었죠? 윤서하고 결혼해서.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 잘못 아니에요. 윤서, 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힘든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준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누나는 정말 착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민서야, 아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무슨 일이에요? 너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좋은 일이네요.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6개월 후, 희망의 달이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실종 아동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민서가 작은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민서의 말을 들으며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서와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봄이 되면서 심어둔 꽃들이 하나씩 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빠,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민서가 핑크색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벚꽃이야. 예쁘지? 네.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 산에서 키워주신 박순이 할머니요. 저는 문득 그분들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야, 다음 주에 할머니 계신 곳에 가볼까? 정말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다음 주 토요일, 저와 민서, 준혁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박순이, 박영수 할머니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산골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박씨, 노부부 말씀이시군요. 참 좋은 분들이셨지.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쪽 야산에 계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묘소에 도착해서 저는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도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민서예요. 아빠를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마을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지금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계속 꽃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 재단 일도 도우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민서가 망설였습니다. 다른 힘든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재단 일을 하고, 오후에는 민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민서가 꽃집에서 처음으로 꽃다발을 완성한 날입니다. 아빠, 이거 어때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꽃다발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예쁘다. 누구한테 주는 거야? 아빠한테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저는 그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에게 받는 첫 선물이었거든요. 고마워, 민서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그날 저녁, 저는 그 꽃다발을 서재 책상에 놓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서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30년 만에 되찾은 딸과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모두 민서와 함께 보내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저희가 함께 심은 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꽃집의 정식 직원이 되었고, 저는 재단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30년 전 사건의 다른 피해자 한 명을 더 찾았대요. 정말이니? 네. 부산에 살고 있는 김철수 씨 딸이라고 합니다. 민서, 누나보다 2살 어린. 저는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철수 씨와 통화하며 30년간의 아픔을 나누었어요. 저희 재단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서와의 재회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 민서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재단에서 강연을 해보고 싶어요. 강연?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저는 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대단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준비해보자. 한 달 후, 민서의 첫 번째 강연이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 50여 명이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입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5살 때 유괴당해서 3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강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어머니가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민서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30년간의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서랍에서 그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닳고 낡았지만 여전히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민서가 서재로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 너는 뭘 하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에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꽃도 좀 심어드리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일 준비해서 가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민서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아빠,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민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씨야. 우리는 함께 차에 올라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민서는 작은 콧노래를 불렀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이 평범한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 민서와 함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재단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3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민서와 함께 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